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사랑제일교회 앞이 아니라 대검찰청까지 가서 직접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들이 박능후 장관과 정세균 총리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직접 그 모습 한번 먼저 보시죠. 국무총리 정세균,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 대면 예배 일괄 금지 조치에 대한 고발건입니다. 피고발인 정세균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그 권한에 의해서 피고발인 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의 최고 책임자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그 권한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2020년 8월 19일 0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고, 피고발인 서정협은 행정권을 이용하여 교인들의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는 한편 대면 예배를 금지함으로써 네, 보신 것처럼 지금 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GPS 정보를 수집해서 경찰이 이 행정장 방역당국에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검사를 권고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 역시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한다라면서 지금 같은 사람들을 그 항목으로 지금 고발을 하겠다고 밝히고, 지금 조금 전 2시 모습인데요. 저렇게 고발장을 들고 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방역 활동이,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한 정부의 방역 활동이 위법하다 이러면서 이제 관련된 관련자들, 그것도 최고 책임자 정세균, 박능후 장관 같은 이런 분들을 고발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분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나중에 재판을 갔을 때 어느 정도 승소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분들의 소개 목적은 달성한 것 같죠? 일단 고발을 한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저희들 프레스룸에서도 저 모습을 전국적으로 내보내줬으니 저분들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나름의 의도는 소개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겠네요. 네, 일단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처음 적용한 게 아니라 방역당국이 이태원 사태 때도 그랬고 신천지 때도 그랬고 다 활용했던 방식이거든요. 방역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감염병 예방법보다 개인정보 보호나 인권이 우선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사법당국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어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 드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강조를 했어요. 이 보건당국의 정보공개 청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뭐냐면, 그 검사를 받았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실제로 이 검사받은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도 이 바이러스 수치에 대한 분석표를 정보공개 청구를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장하기로는 실제로 양성이라고 보기 미미한 환자들까지 환자로 다 추려 넣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부풀린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종류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방역 당국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 방역 당국을 의심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방역 당국을 좀 힘들게 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또 자신들의 지지층의 인권만 중시하고 앞세우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에 대해서는 눈 감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따가운 시선들이 이분들에게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좀 검찰이 빨리 보석 취소를 청구를 해서 정강훈 목사가 그렇게 막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근데 이게 적절한 지적인가요? 글쎄요, 일단은 이제 검찰이 지난 16일 날 광화문 집회 바로 다음 날 이제 보석 취소 청구를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좀 늦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에서 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전강훈 목사가 지난 8일 날 문재인 파면 집회에 나가서 보석 조건을 완벽히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추 장관이 지금 알게 돼서 나는 상당히 좀 놀랍다. 검찰이 8일 집회 참가와 발언은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또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위반 사례 발생 이후에 신속하게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미 광화문 집회는 열렸고 정광훈 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한 반면교사가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절차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19 막는데 모든 정부 행정력이 쏟아져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누구를 고발을 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왜 그때 보석 취소 청구를 하지 않았냐라고 질책하고 이런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 우리 예.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상대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치 공세만 상호간에 계속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예. 전광훈 목사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또 8.15 집회가 우리 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폭탄을 던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날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번지고 있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임박했어요. 그런 이제 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쭉 보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보석 취소 청구를 8월 16일 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집회는 8월 15일이니까 그렇지만은 보석이 받아들인 건 그 전이고 예. 보니까 8월 8일 날부터 계속해서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보석을 내주면서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과 관련되거나 또는 불법 위법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예. 그렇지만 이제 8월 8일 날 뭐 유튜브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또 반정부 집회 참여하고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게 또 백혜련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걸 몰랐다. 알았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보석 취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검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검찰에서는 그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안 즉시 바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는데 이제 본질은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전광훈 목사의 행태 예. 과연 목회자로서 또는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맞는지 예.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정부 비난은 좀 멈추고 예. 방역 체계를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을 좀 중단하고 예. 방역 체계를 존중하고 방역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여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은경 본부장도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주변에서는 엉뚱한 걸로 대립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고소, 고발 또 질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정광훈 목사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정광훈 목사가 이 동선을 거짓으로 당국에 알리고 또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새로운 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로 확인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정광훈 목사가 진단검사를,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지난 17일에 받았습니다. 예. 지난 17일에 관악구에 있는 양지병원이라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받았거든요. 그날 확진 판정을 받았죠. 예, 그렇죠.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 가는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예. 건데 이 검사를 받을 때 애초에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름과 개인 당연하죠. 휴대전화 예. 번호는 당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검사 결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확진으로 판정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방역 절차가 이제 막힘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름은 정확하게 적었는데 전화번호를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지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게 이제서야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관악구 보건소에서 성북구 보건소로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틀린 전화번호를 그대로 전달을 했던 걸로 예. 지금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그 진짜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이제야 이제 GPS 작업을 들어간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보건소에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왜 그 당시에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았냐 뭐 이런 예. 이제 질문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성북구 보건소는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거기에 가짜 전화번호를 적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면서 굉장히 당황한 반응인데 지금 또 한 번 보건소를 당황시킨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제도 예. 저희가 이 지난 12일부터 14일 그러니까 뭔가 이 의심 증상이 나왔을 걸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자택에 머물렀다고 했고 실제로 동선도 그렇게 공개가 돼 있는데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어제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예, 정규제 TV에 나왔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한 가지 행사를 더 했었던 게 또 드러났습니다. 예. 이 행사는 이 교회에서 진행한 치유 기도회였는데요. 예.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12일이에요. 12일에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날 교회는 폐쇄가 됐을 거고 방역 작업이 진행이 됐을 거잖아요. 방역 작업이 이 소독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인 13일 오전에 이 신도들을 다 불러놓고 아마 이 확진자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었을까 추정이 되는데 예. 치유 기도회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고 사람들을 다시 그 자리로 불러 모은 거죠. 사실 방역 당국에서는 이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같은 시간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 모두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해라라고 통보를 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치유 기도회까지 벌이는 모습을 보였던 게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 다 근거 자료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북구 보건소에서 뭔가 좀 이 형사처벌이라든지 사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정광훈 목사가 지난 17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잠복기를 고려하면은 12일부터 13일, 14일, 15일 그 기간 동안 정광훈 목사랑 직접 접촉한 사람들, 지금 이 정규재 TV라고 하는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서 방송을 했으니까요. 이 분들이 모두 밀접 접촉자에 해당되고 감염이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실수로 착오에 의해서 지인의 전화번호를 방역 당국에 남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의 동선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인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왜 지인의 전화번호를 적었는지, 자신의 비서의 전화번호인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광훈 목사만이 답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방역 당국이 그 이후에 이 정광훈 목사의 동선을 찾아내고 역학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얻은 피해는 굉장히 컸던 거죠. 예. 정광훈 목사의 동선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이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서 격리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예요. 정광훈 목사와 접촉했던 사람이 스스로 내가 정광훈 목사를 만났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실토하고 본인이 먼저 진료소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제로 정광훈 목사의 확진 판정을 받은 날짜를 전후로 해서 이 정광훈 목사를 만났던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굉장히 고위험 상태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정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이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난 15일 날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한 3시쯤에 연단을 올라갔는데 그 전에 한 2시쯤에 이 변호인단이 전 목사를 만나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라 만류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변호인단이 지난 그 22일 날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광복절 집회 당일날 만났던 변호사가 양성 판정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광화문 집 다음 17일 날 정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고 이송이 됐기 때문에 이 변호인단도 자가격리를 했겠죠. 하고 나서 검사를 받았는데 22일 날 그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이런 판정을 받고 지금 치료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확진 판정 받기 전후로 정광훈 목사와 밀접한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 접촉했던 사람들, 대화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광훈 목사가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은 몸 안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가장 많이 증식이 돼서 침이라든지 비말 형태로 밖으로 배출되는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2일부터 정부가 이제 동선을 공개해 놓은 부분 12일부터 17일까지 정광훈 목사의 동선과 GPS 정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건데요. 실제로 한 매체가 이 정광훈 목사의 방역 당국 쪽에서 소스를 얻었는지 정광훈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이제 실제로 검사하던 시점이 어느 정도였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 바이러스 배출량을 이제 기자가 보도하는 과정에서 알아냈다면 이제 방역 당국을 통했을 텐데 이런 한 개인의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이제 유출을 시키고 그걸 보도해서 이제 인권 침해와 피해가 극심하다. 해당 보도 관련 뭐 언론사와 해당 기자 모두에게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근거는 이겁니다. 감염법상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죄거든요. 그러니까 왜 개인정보를 정광훈 목사의 개인정보를 왜 기자에게 알려주냐라면서 지금 감염법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말이 안 맞는 게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보도해 들었던 그 대검찰청에 직접 가가지고 고발한 부분들 그것도 다 감염법 예방법에 명시가 돼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GPS 정보 수집이라든지 대면 예배 금지라든지. 그런데 그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버젓이 나와 있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법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고발 조치까지 감행을 하면서 지금 이 정광훈 목사 건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지금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뭔가 지금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몸 안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출량이 언제가 가장 최대일까? 그것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더 큰 것인지 아니면 정광훈 목사가 동선도 숨기고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꾸로 역추적해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때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알려줘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또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일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법적으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뭐 개인 프라이버시, 뭐 바이러스 배출량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누설했다면은 사실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인이라면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데 또 국민의 알 권리가 있거든요. 또 공공의 이익이 있거든요. 그걸 보도한 언론사에서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상당히 다툼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코로나를 위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국민한테 빨리 알려야 되는 게 그런 또 신속성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말 비난하고 싶은 게 누구나 코로나는 걸릴 수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12일 날 8월 12일 날 사랑교회 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럼 그때부터라도 근신하고 격리했어야죠. 근데 더 많이 다녔어요. 12일부터 17일 확진받는 6일간 거의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다녔어요. 이거는 무슨 변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가 또 바이러스 배출이 많았던 시기로 그때 제일 많을 수도 있는 때니까 시기예요. 지금은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때 번진 것보다 그 전에 한 12일이나 이때 아마 확진 상태에 있는데 그 몸 안에서 정광훈 목사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이 돼서 더 많이 17일 날 확대된 거 아니냐 이래서 굉장히 정광훈 목사는 본인이 슈퍼 전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난을 금치 못합니다. 이 목사면은 그래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한 얘기가 우한 바이러스로 테러를 당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면은 성령의 불길로 그 코로나가 완치된다. 이런 혹세무민 하는 말들 이건 좀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광훈 씨 측에서는 이 바이러스 배출을 정보를 언론에 흘려준 것과 관련해서 관계된 당국들 또 이제 언론사까지 고소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 때문에 사실 개신교 전체가 좀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김태일 기자, 또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가 미안하다 이런 자성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주의 한 교회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호소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정말 좀 와닿습니다. 기독교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라.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 하면 코로나 더 잘 걸린다.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호소문을 올리면서 뭐 이 교인들에게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이런 호소문을 올렸고요. 그리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도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적힌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기도 했습니다.
배종우 교수님도 기독교 신자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할 말 없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종교하고 예. 의학하고 과학을 좀 구분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혼돈돼 있고 예. 그리고 종교의 영역하고 정치의 영역은 좀 구분돼야 되는데 가장 잘못된 것이 이 정광훈 목사가 예.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정치 집단화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 집단의 완전 지도자로 돼 있으면서 예. 그걸 오히려 교세 확장의 계기로 삼고 있고 또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교세가 늘어나면서 헌금도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는 전혀 목회자답지 않다. 예. 오히려 돈만 노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 교회가 철거해야 되는데도 알박기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6배, 7배 돈을 달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못돼 있고 예. 그래서 교회도 이 종교하고 예. 과학 또 의학하고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교회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예. 공중 방역을 지키는 겁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다음 달쯤에 이 정광훈 목사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런 언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